자, 이제 외국인 투입법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입법의 위치거든요. 위치인데, 지금 우리 권리관계 조사로서 분미지권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조사 확인 대상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일단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공법상 제한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거 토지 이용계 확인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온 나라를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럼 공법상 제한은 크게 나누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용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그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가 있어요. 이게 책에 없어요. 없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기본서엔 다 있어요. 이 설명이. 그럼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시군구청장에 신고해라.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이러놓으면 이용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용 제한은 뭐가 있냐면 국토개혁법에서 여러분들 용도지역 지구구역제 공부했죠.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일정한 행위 제한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이용 제한이에요. 또 건폐율, 용적률 상한제 있죠. 이런 것들도 이용 제한이죠. 높이를 제한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용 제한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뭐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 제한에 관한 것은 이용을 함에 있어서 신고나 허가제를 준 거다. 근데 거래 규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거래 규제예요. 그럼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이거 국토개혁법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받아라 그랬으니까 거래 규제예요. 또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죠. 이게 있어요. 아직 안 들어봤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들은 농지를 일정 범위를 넘어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돼 있고요. 또 농지 취득 대액증명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것을 농취증이라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농취증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 규제예요. 나아가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외국인 토지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외국인은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들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있는데 주요 거래 규제가 바로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법의 내용,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공법상 거래 규제란 얘기예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래 규제에 관한 개별적인 내용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법, 공법 시한 홍보하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외국인 토지법은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토지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공법상 거래 규제 중에 아주 대표 주자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4번 출제하고 있고요. 반드시 내용을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물론 농지법의 내용도 우리 국토가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의 내용을 이해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농지법의 내용은 이제 공법 시행 공부하는데, 그래서 올해 물론 이제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그래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농지법 출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법 시행 공부하면 제가 한 번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 우리 공법상 거래 중에 아주 거래 규제 중에 대표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숙지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외국인에 대한 이제 거래 규제인데요. 이 외국인 토지법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공법상 거래 규제로서 외국인에게 언제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은요.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법상 외국인에게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되니까 건물만 취득합니다.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고,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되니까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적용이 없어요. 없고요. 나아가서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양도하고 출고하신대요. 적용이 당연히 없죠. 뭐 팔고 나가시는 거는. 자, 그럼 이 법상 외국인이 누구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외국인이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당연히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면서요? 그럼 외국 국적 취득이 시민권 취득이에요? 영주권 취득이에요? 시민권 취득이에요? 영주권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이다.
어감상으로는 영주권자가 외국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이에요. 제외 국민이기 때문에 이 영주권자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민권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유승준이가 시민권 취득했던 거 아니에요. 군대 가기 싫어서. 우리 아들내미도 군대 가기 싫다고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대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염자가 바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되고요. 외국 법인 있잖아요. 당연히 외국인 투입법 적용을 받죠. 단체도 포함이고요. 내국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설립된 법인인데 이 법인의 임원 또는 구성원 또는 사원이에요. 이들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은 외국인투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국법인인데 임원이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 몇 명서부터 외국인이면 이 외국인투입법 적용을 받아요? 5명이죠. 반수의 반수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이 있죠. 주식수로 이해하면 돼요. 의결권이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만약에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럼 역시 이 법인은 국내 토지소유권 취득할 때는 이 법상, 외국인투입법상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외국인이 51%를 갖고 있다. 50%를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국내 토지소유권 취득할 때는 외국인투입법에 따라 신고 들어가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은 상호주의라는 게 적용됩니다. 상호주의가 뭐냐면 외교 관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받은 대로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는 뭐 예를 들면 일본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제한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본 사람들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상호주의란다. 근데 상호주의는요. 이거 우리나라 국토를 관장하는 장관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들의 국문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 대해 제한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제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죠?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힘센 놈한테 봐주고 약한 놈한테는 적용하려고 이거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럼 이 법상 이제 본론 들어가서 외국인에게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고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신고나 허가에 대한 사항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나 허가에 관할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신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어요. 이거 토지 소유권 취득 계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그럼 토지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매매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환 계약도 있죠. 이러한 경우로 취득했다. 그럼 이때는 이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외국인 투입법에 따라 신고 들어오셔야 되고 안 들어오면 3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이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매매 있죠, 매매. 그러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외국인 투입법에 따라서 이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오늘 했죠?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그럼 외국인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 봐줄 일이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를 했다. 취득을 한다면 둘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하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지금 날짜 같다는 건 느껴져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하고? 날짜 같죠? 관할도 같아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행주체장이니까. 그죠? 둘 다 할 필요 없겠네요.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럼 이 외국인은 외국인 투입법에 따라 신고해야 되게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게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투입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투입법에 따른 신고를 면제합니다. 왜?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크거든요. 원래 외국인투입법은요, 이건 관리의 목적이에요. 관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 규제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관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커요. 투기를 방지하고 이제 실거래가 노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먼저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든요. 외국인 투입법에 따른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해 두셔야 돼요. 제도가 겹치는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취지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계약 체결했다. 그럼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외국인이 취득해요. 그럼 계약이 아닌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 등 사유 공부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소.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상소, 판결, 경매가 있죠? 그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상속으로 또는 판결로 또는 경매로 취득합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 등이죠, 이거는. 이걸로 취득하면 계약 외 원인이에요. 이때는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 신고를 들어오셔야 되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승준이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국내 토지 소유권을 상속을 받았다. 그럼 승준이는 6개월 내에 신고 들어와야 되죠?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어요. 국적이. 그러면 계속보의 신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보의 신고. 그럼 이 계속보의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이에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계속보의 신고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왔다. 그럼 역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약 원인 취득은 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요. 계약의 원인 취득이라든가 계속보의 신고는 6개월 내에 들어가라고 했죠? 숫자 6과친하거든요. 6과친한데 일단은 60일짜리는 계약 원인뿐이죠. 나머지 6개월이에요. 외규는. 그래서 6개월 내에 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신고에 관한 사항이었고, 허가. 이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될 걸 말하죠. 그래서 허가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요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역을 취득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인데, 허가 대상 지역. 요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이걸 제가 앞으로 군사지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셔야 한다. 외규는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셔야 한다. 그럼 미리 외규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자연환경보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있어요. 생태경관 보전지역은요, 우리 가까운 데 어디가 있냐면요, 여의도 밤섬 들어봤죠? 여의도 밤섬이 생태경관 보전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뭐 전국적으로는 창녕 우푼읍지 이런 데들이 바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취득하셔야 할 때는 미리 외규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리산. 그래서 이런 데들. 그러니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셔야 한다. 그럼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이거 허가받을 만하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네 군데 지역 우리가 암기할 건데, 왜 암기할 필요가 있냐면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지예요, 이거. 전통사찰 대지는 유인투입법상 허가 대상 지역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이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장관 허가 사항이에요, 이거. 전통사찰 대지는. 훨씬 더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네 군데 지역.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외규는 허가받아야 된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계약을 하면 이 계약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어요. 15일 내. 근데 이제 허가의 기속성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허가 불허가 처분은 일단은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다. 15일 내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외국인투입법의 주요 골자예요. 내용 별로 없죠?
많아요? 이건 별로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외인투입법이 이렇게 있다.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중개시장은요 외국인한테 전면 개방이 돼 있어요. 현재 중개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얘기죠. 외국인 자격증 따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자격증 딸 수 있죠. 누구나 다 개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개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어요. 개방돼 있고요. 이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외인투입법이 규제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규제 없는 거와 똑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신고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고를 안 했거든요. 취득 못 할까요? 취득은 하죠. 취득은 하고 과태료만 맞아요. 취득은 하고. 맞죠? 허가 대상 지역. 이 지역은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취득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죠. 이건 취득을 못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취득하기 힘든 지역들이에요. 맞죠?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을 사실은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관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신고나 허가를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걸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국토부에다 보고해요. 다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은 이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요. 시도지사가 다시 이제 국토부에 다시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전부 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국토부에서 전부 다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제주도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그래갖고 요즘 중개하려고 제주도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이게 바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중에 이제 거래 규제 사항 중으로서 대표 외국인 투입법을 본 겁니다. 나머지 이제 조사 확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의 작성이라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지금 현재 서식이 나오고 있는데 실무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있죠. 이걸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 확인의 마지막 파트로서 확인 설명서가 나오고 있는데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까요? 확인 설명서는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된다고요? 3부 이상을 작성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쌍방교부라고 그랬죠. 거래항사 쌍방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하시라고 했습니다. 보관을 몇 년? 3년 보관하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에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 있죠. 이 둘은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확인 설명서의 법정 서식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겠죠.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다고 그랬죠. 거래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확인 설명서 서식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 4가지 종류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중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영문 서식까지 다 있어요. 국문회에도. 그래서 영문 서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류가 그거예요. 1번 서식이 뭐냐면 1번 서식이 이게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서식이 뭐냐면 2번 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서식이 토지 서식이에요. 4번 서식이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관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 맞게 4가지 서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각각 영문 서식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80쪽에 나오고 있는 게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이 서식에 대해서요. 이 서식에 대해서 서식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 작성 요령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서식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식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성 방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우리 실무 가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실무예요. 오리지널. 서식 내용 모두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성률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리지널 실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서식이요. 전부 다 각 페이지가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0쪽, 81쪽, 그 다음 82쪽은 작성 방법이죠. 그죠? 작성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요 서식이 말이에요. 3페이지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전부 다 작성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은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문 내용 2페이지가 아주 빼곡하게 써 있죠.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식 내용. 그 다음에 작성률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을 주더라 이거예요. 네 서식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적어도 8페이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기억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서식의 내용과 작성 요령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히 기억을 하고, 나머지 서식들은 주거용 서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일단. 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무 가시면 다 써야 되죠, 이거. 바로 써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서식을 갖다가 써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써볼 시간은 없어요. 그냥 제가 암기시킵니다. 암기 쫙 시키고 작성 요령 모두 여러분들을 기억하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식의 종류가 4가지가 있고, 다음에 이제 주거용을 철저히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주거용만 딱 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실려 있는 거고, 나머지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서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계속 이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맞추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설명서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 시험이 계속 2문제를 내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3문제도 냅니다. 나는 기분 나빠갖고 한 10문제 냈으면 좋겠어. 다 맞춰버리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서식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줄기를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서식이 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표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죠. 표지. 그래갖고 여기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이게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지 부분에 확인 설명할 때 우리 제시했던 근거 자료 있죠? 기억나요? 설명해서 말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 등기 권리증이라든가 이런 거 제시했던 거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의심스러우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 행사 여부를 여기다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1번, 로마자 1번 그래가지고 이게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돼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요, 로마자 2번 그래갖고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는 모두 이제 서명 날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 서명 날인 칸에 이제 매도 매수인, 그다음에 개업공사, 소속공사 모두 서명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은 일단은 생긴 게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기본 확인 사항은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개업공사가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 못 하고요, 직접 조사하여 기재하거나 공부상 조사를 해서 또는 현장 조사를 해서 기재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은요,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해서 기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부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 확인 사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1번에 기본적인 사항,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요, 2번에 권리관계란이 들어가고, 3번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가 들어가고요, 4번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5번엔 관리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경비실 관리유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6번은 비선호시설을 쓰게 돼 있고요, 1km 내 쓰레기 소각제나 장례식장 같은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거래 예정 금액을 쓰게 돼 있는데 거래 예정 금액과 더불어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취득과 관련된 조세 있잖아요. 이거 취득세, 농어촌 투표소 지방세, 이거 농어촌 투표소 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이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이렇게 되어 있고 9번 난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난은 시설 상태에 관한 사항란이고 11번 난은 벽면도배 상태고요. 12번 난은 환경조건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중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해요. 이게 지금 확인설명서 쓰는 내용 자체가 확인설명사항과 비슷하죠? 맞잖아요? 확인설명사항 아직 암기 안 했어요. 암기 안 했는데 확인설명사항을 암기하고 있다면 요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가 쉽게 알아보겠죠? 쉽게 알아봐요. 그래서 확인설명사항 우리가 통째로도 암기하는 거. 암기하고 확인설명사항이 암기가 돼 있다면 이 내용을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다만 이제 설명사항에 빠져 있는 게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거 빠져 있어요. 비선호시설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빠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브리핑이 나가야 되는데 빠져 있긴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사항을 암기해 놓으면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쉽게 우리가 잡아내는데 일단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게 기본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무지하게 잘 물어봅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보는데 기본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에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세부에 들어가는 게 4가지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부에 들어가는 걸 기억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기본사항이에요. 중개보수 빼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놔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서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설명서에 뭐가 들어가는가 이거 가볍게 보면서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서식을 보시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1 그래갖고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요. 매매교환인지 이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뭔지는 아시죠? 네. 아파트. 다가구 주택이 공동인가요?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인가요? 네. 다세대.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를 표시하게 돼 있죠.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제한,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 확인서, 기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죠. 그래가지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불응했다. 그럼 불응사실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였음 하고 딱 기재를 해버리죠.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개업공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죠. 이거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직접 조사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공부상 조사든 현장조사든. 그렇게 돼 있고요. 개공이니까 의뢰인에게 협력 요구 못한다는 얘기 이거는. 그럼 1번입니다. 대상물건의 표시란 그래갖고 토지 기재하게 돼 있죠.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하죠.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연도, 그 다음에 용도, 구조, 방향을 모두 기재하고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도 모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위반 내용까지 다 기재하죠. 그러면 거기 대상물건의 표시라는 토지와 건축물인데 이건 뭘 보고 기재하겠어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대장 보고 기재해야 되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아니에요. 등기부 기재사항 그랬죠? 그래갖고 소유권과 소유권 외로 나눠서 토지 건축물 나눠가지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이거는 등기상 증명서 보고 기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은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되면 거래규제.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란이 뭐가 있냐면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재란 있죠. 건폐율과 용융상한 기재 있죠.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설과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투기지역 여부 모두 기재하게 돼 있죠. 이건 그럼 기본적으로 뭘 보고 기재하겠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걸 보고 기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부했을 것 같은데 건폐율, 용적률 상한 기억나세요? 공법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위임해버렸죠? 시군조례로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 3번 건폐율과 용률 상한란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안 나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뭘 기재해야 되느냐? 시군 조례보 기재예요. 무지하게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기억할 거예요, 쉽게. 시군 조례다 하고. 자, 그래서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제 3번란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 4번 입지 요건란을 보세요. 입지는 지금 이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황인데 도로와의 관계, 포장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접근성은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 버스, 지하철, 주차장 있느냐 없느냐 다 기재하게 돼 있고,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얼마나 떨어진가 기재하게 돼 있죠. 지금 입지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차장은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입지에 들어가 있어요. 입지에. 주차장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주입을 확실히 할 겁니다. 주차장은 입지다. 그래서 입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4번 입지 요건란은 이거 현장 답사 기재죠? 그러겠죠. 공부조사가 아니에요, 이런. 그 다음 5번. 관리 원한 상란으로서 경비실 관리체 기재하게 돼 있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위탁 관리인지 자체 관리인지. 그러니까 이건 현장 답사겠네요? 맞죠? 경비실 있는가, 관리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서 6번이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거거든요. 비선호가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혐오시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1km 내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km예요. 그 다음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기재하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장차 거래할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가 기재하게 돼 있죠.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하게 돼 있죠? 건물 공시가격이 뭔지 알죠? 우리 그 건물 공시가격 날라오잖아요. 집에. 그래서 건물 공시가격 그거 이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잠깐만 참고해 볼까요? 우리 확인 설명서 작성 시점이 언제였어요? 작성 시점. 언제 작성한다고? 계약할 때. 맞죠? 계약권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하고 한 번은 3년 보관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거 작성한다고 그랬죠. 지금 시점상으로. 근데 실무적으로 미리 작성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계약하는 날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리 다 써놔요. 물론 컴퓨터 작성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놓고 출력을 쫙 하죠. 그러면 계약서 쓰니까 거래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작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7번. 거래 예정 금액이죠, 이거.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래 금액 나와버렸는데 무슨 거래 예정 금액이냐. 그죠? 그렇죠. 확정 금액 나왔는데 근데 거래 예정 금액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확인 설명사항이 확인 설명서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교부하라고 그랬죠. 그 문서가 확인 설명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예정 금액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쓸 때는 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돼.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데 시험 지문에서 확인 설명서는 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X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실무하신 분들이 그래서 오래 걸려요. 합격에. 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막 생각하거든. 그래서 시험은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시험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 기재예요. 거래 금액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래 금액 기재예요. 근데 거래 금액을 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작성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딱 쓰잖아요. 쓰면은 자동적으로 계약서에 쓴 금액 있죠. 이게 설명서로 바로 연결돼 버려요. 바로 입력하려도 바로 글로 연결돼 버립니다.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일을.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금 및 세율입니다. 이거 기재를 하는데 세 가지만 기재하죠. 지금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기재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율, 농어촌 특별세율,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기재를 합니다. 이건 세법 시간에 공부하죠.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던가요? 표준세율 4%. 맞죠? 4%고 그 농어촌 특별세는 그 10%죠.
지방교육세는 20%예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뭐 취득세액의, 그러니까 취득세액에서 2% 뺀 금액의 10%, 농어촌특별세는. 그 다음에 그 지방교육세는 그 취득세액의 취득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율 2% 뺀 세율의 20% 그렇게 됩니다. 토탈 합쳐 4.6%예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세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물론 개인 간 거래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라면 1%로 돼 있고요.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표준세율은 4%입니다.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꼭 여러분들이 감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실무에서 취득세 중과되는 걸 중개했는데 중과세율을 브리핑 안 해버린 거예요. 중과세율을 다 물어내야 돼. 계약금 다 물어야 된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중과되는 물건이었는데 대표적인 중과가 유흥주점 같은 거 중과 물건이거든요. 중과세 물건인데 그걸 갖다 기본소율로 써버린 거예요. 그냥 기본소율로. 그래갖고 계약금 날리는 바람에 계약금 다 물어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법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 다음 이제 2번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부 확인 사항은 말이 세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뭐라고 해 이게?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거다. 왜? 조사 확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9번 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뭘 기재하냐면요. 지금 등기된 권리는 전부 다 2번 권리관계란에 기재하잖아요. 근데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도 조사해야 되죠. 유축권, 법정상권, 분민지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이건 어디다 기재하느냐? 여기다 기재해요. 다. 그러니까 공시되지 아니한 미공시 권리와 미공시 물건 있죠. 뭐 광고탑, 무허건축물,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고가의 정원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공시 권리라든가 미공시 물건 있죠. 이거 몇 번에 기재한다고요? 9번 난에. 그럼 우리가 조사할 때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답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상권 조사로 현장 갔거든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법정상권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법정상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브리핑 안 해버렸다. 토지 중개하면서. 그럼 죽었죠 이제.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굉장히 커지더라. 하기 때문에 미공시 권리사항, 요 사항은 실제 권리관계란을 기재하는데 이 부분 기재 요령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성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죠. 단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 어렵게 하나? 아니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 다가구? 나중에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다가구 만약에 6세대가 있다. 6세대가 있는데 이거 단독이죠 지금.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가 빌라 같은 거. 이게 공동주택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한다. 여기를. 그럼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 있죠.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은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모두 이 임차인보다는 선순위 아니야 다. 선순위란 얘기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이 사람들이 받아가고 나서 남은 금액 갖고 이 사람이 회수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임차인은 여기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어떻게 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임차인한테 고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임대인한테 물어보고 임대인이 이제 이거 토탈 얼마다라고 대충 얘기해야죠. 근데 만약에 사실과 달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못해버렸다. 그럼 개공한테 다 뒤집었어요. 개공이. 이런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계약서 한번 보자. 계약서.
그리고 보고 나서 정리를 쫙 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바로 몇 번에 기재한다고요? 9번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책임을 좀 줄여주고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의뢰인한테 요구를 해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권리형이라는 그래서 미공시 사항을 기재한다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난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인이죠, 지금. 거기는 뭘 기재하냐면 건축물의 원래 내 외부라고 돼 있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거 기재하는 거예요. 내부에. 사실은. 수도 안에 있죠? 전기 안에 있죠? 가스도 안에 있죠? 소방도 안에 있죠? 건물 내부에 있죠? 다. 그 다음에 승강기. 이건 건물 밖에 있나? 안에 있잖아요. 배수. 안에 있죠? 그 밖에 설명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가 잘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나중에 거기 그 비상벨 같은 거 소방에 이건 소방이에요. 소방. 이걸 2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파손 여부를 기재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이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니까 현장 답사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쓰는 자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 조사할 때는 현장 답사에 조사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상태에 관한 자료를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수돗물 잘 나오는지, 전기는 어디 파손대가 없는지 이런 것들. 왜?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벽에 균열이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도배는 가서 육안으로 보면 확인이 되죠. 근데 장롱으로 가려진 부분은 확인이 또 안 되죠. 또 이거 금간대가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1조 소음 진동이잖아요. 그러면 1조 소음 진동도 이것도 우리가 현장 답사 가고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현장 답사 갔는데 이게 소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1조 소음 진동 이것에 대하여 일단 자료를 요구하시죠. 그럼 결국은 이러한 사항들, 요 사항들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 협력 요구 기재 사항이에요, 이게 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암기할 거예요. 4가지. 4가지를 암기하는데 4가지는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돼, 다. 특히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가, 입지에 뭐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게. 개별적으로 물어봐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보수는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력까지 별도로 다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도 물론 이제 컴퓨터로 지금 현재 설명서를 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산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래 예정금액에 따라서 컴퓨터에서 바로 계산해갖고 금액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냥. 바로 나와버리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중개보수를 받게 됐다. 중개보수 부가세 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세금연설을 끊어준다. 만약에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카드로 중개보수를 받는다. 물론 전국 중개업소가 카드 단말기 갖고 카드로 받는 경우는 저는 보도를 못했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그러면 카드로 끊었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 부가세가 문제죠? 부가세는 별도로 갑니다. 별도로. 그럼 만약에 법정보수가 200만 원 나왔다. 그럼 세금연설을 끊어준다면 10% 더 받아야 되죠? 220만 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간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본 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맨 마지막 칸. 그리고 연, 월, 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럼 이거 확인 설명서 연, 월, 일은 거래계약서 계약일과 일치하겠네요? 확인 설명서 수령합니다. 연, 월, 일 기재하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안 받아 또 오리발 내밀까봐 매도 매수인이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인이죠, 지금. 그러니까 수령합니다 하고 그들이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연, 월, 일 있잖아요. 그건 계약일과 일치하죠. 왜?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작성 유보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일치하게 돼요. 실무적으로. 저놈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런 눈빛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아니, 우리 계약서 쓸 때 설명서 쓴다며요.
그럼 계약서 줄 때 또 설명서도 같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를 계약일 날 주지. 언제 줘요? 그러니까 계약일과 설명서 교부일은 일치한다니까요. 실무적으로 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네, 일단.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거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안 받았다 오류 발냄일까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계약서 쓸 때 우리 개공이 거기다 자필하세요 그러고 도장 꽉꽉 찍어버립니다.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업공인인계사와 소속공사 있죠. 이들은 서명 및 날인이죠.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자필하고 도장 찍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서명 또는 날이냐, 서명 및 날이냐 확실하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서식입니다. 이게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82쪽은 작성 방법이에요. 그럼 나머지 서식들은 지금 현재 주거용 서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재가 나오면 그때 서식을 보면서 나머지 서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쉽게 이건 맞춰버려요 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암기할 게 세부 사항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버려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2번이나 이렇게 냈는데 다음 중 개업공인사가 직접 조사하여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서상 주거용 서식상. 그래가지고 지문을 내면서 제목대로 내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봐요. 제목대로 내면. 근데 이걸 제목대로 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건폐율 상한 2번 비선호시설 3번 취득 관련 조세 뭐 취득세 뭐 4번 주차장 5번 비상벨 몇 번? 5번. 금방 했으니까 알아보겠죠? 구체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폐율 상한은 공법상 이용전에 들어가는 거죠? 맞잖아요? 기본사항이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6번에 바로 있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사는 8번에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입지 들어가는 거죠? 입지에. 입지 중에 하나죠. 주차장이. 이게. 그리고 뭐 여기 비상벨은 뭐에 들어간다? 시설. 시설 중에 소방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결국은 꼼꼼히 이 부분을 챙겨가면 이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억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버립니다. 그냥 바로 맞춰버려요 다. 그래서 맞추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이걸 주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식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식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려워요 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서식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서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83쪽에 사장 중개활동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그럼 다음 주에 종강을 하면서 같이 다 맞추죠. 뭐.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는 그래서 뭐 4장, 5장, 6장이 남았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4장이 중개활동이고 5장이 계약의 체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개별적 중개실무를 해가지고 개별 법들. 그래갖고 뭐 거민제도,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등록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개활동 계약의 체결 이런 부분은 바로 가버릴 거예요. 바로 가버리고 그 개별적 중개실무 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는 특별법 중에 실명법은 우리 쪽에서 안 다루니까 실명법은 무시하고요. 거민제도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버릴 거고 주로 주임법, 상임법 있죠? 다음 주에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내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에 탄력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뭐 크리스마스가 꽤 있다면서요? 약주들 조금만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잘 마무리 연말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